예,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 취지로 이제 고법에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이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혜란 변호사,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인 전수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 법리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해석을 정파적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제가 예, 법리적으로 정파적으로 잘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 좀 쟁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용부터 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예, 방금 들은 목소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고요.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었고, 총 이제 14명의 대법관 중에 이제 법원행정처장 빠지고 한 명은 이제 김피 선관위원장 겸직을 하는 대법관은 기피 신청을 해서 총 12명이 있었는데, 지금 2명이 이제 소수 의견을 냈고 10명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이런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김혜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심 선고 때 그날 저희가 모셨었어요. 예, 김혜란 변호사님, 전 대변인님 모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그날 쓰시면서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 반드시 파기환송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어떻게 오늘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났던 부분, 그게 2심에서 이제 전부 무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많은 그 법조인들이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혹시 양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많이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 네, 그게 다 뒤집어져서 이제 전부 무죄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시 판단이 1심과 동일하게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부분이 다시 유죄가로 판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1심의 의견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과 공포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이야말로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이쪽 일반 상식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정의를 이제 바꾸는 역사적인 날이 됐다. 그 사적인 법의 잣대로 일하는 부서, 사법부,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특정 정치인 때문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고 36일 만에 결정을 낸다? 지금 재판을 하는 일반 변호사로서는 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정말 우리나라 3심제인데 1심, 2심, 3심까지 선거법은 그 기간을 제한해놨다고는 하지만 633 해놨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 특정 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인 사람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상식을 가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결과론적인 이런 그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이제 충격과 공포의 날이 아닐 수 없고, 사법부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했다 이런 네, 취지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께 드리면은 이제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있었고 4월 22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바로 회부를 해서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심리 두 번의 심리를 열고 4월 29일에 5월 1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4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한 열흘 정도 만에 굉장히 대법원에서 빨리 처리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서 대선을 앞두고 한 것이 문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요 파기 환송하는 것 자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총체적 난국이고 첫 번째는 절차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 우선 이재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대통령 후보인데 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은 이미 검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검찰을 압구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근데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이런 정치적 개입을 한다? 굉장히 이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특정 개인한테 개인을 위해서 개인만을 위한 이런 재판이 결정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결론도 2심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판단을 할 때 변호사들도 변호를 할 때 최신 대법원 판례를 참고를 합니다. 근데 2심에서 참고를 했던 거 두 가지 사항. 첫 번째 정읍시장 판결이어서 대법원에서 6개월 전에 있었죠. 예. 정읍시장 판결에서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허위사실 공표죄 똑같은 사안이었고요. 이건 본인의 의도적인 파안이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제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그 관도 그런 말이 주심에서 관여를 했던 사안에서 했고요. 그걸 예. 본인이 스스로 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예. 거기서 피고인의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일이 최대한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예. 두 번이나 그 판결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게 판결인지 너무나 이제 뭐 압구정 표적 수사, 정치 표적 수사처럼 정말 정치 표적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김혜란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날 그 3월 26일 2심 선고 때도 이거는 파기환송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적 판결이다, 표적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반론 겸 그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그 대법 판결까지 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정확하게 그 이유였습니다. 2심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2심 판결이 정치적인 네네. 판결이었다. 그 1심이 사실 2년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증인들 부르고 또 많은 그 자료와 이런 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4개월 만에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그게 사실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봤을 때 일ừng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직관적으로 이거 법리 오해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벌써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뒤집어질 거라고 봤고 예. 저희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거는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판사한테 가도 유사한 판결이 나와야 되고 같은 사안이라면 그리고 다른 시점에 예를 들면 10년 뒤에라도 이 사안을 봤을 때 같은 판결이 나와야 될 정도로 이 사법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 당시에 그 2심 판결은 도대체 이 판사만 쓸 수 있는 정말 독특한 논리로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듯한 판결이었어요. 예. 그 부분이 아마 대법원에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이 선거가 끝나면 안 되는 이 사법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빠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후보 등록일 열흘 전에 결정을 한 것은 그것은 정치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후에 마지막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후보 교체할 기회도 없이 예를 들어 5월 10일 이후에 이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예.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럼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빨리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2심이 정치적 판결이었다. 대법이 이제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 제가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훌륭하신 법조인들을 놓고 좀 약간의 야매 법조인 같은 자격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심에서 봤던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 건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렇게 그 설명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이렇게 대법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리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인상이란 거를 대법관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전체적인 인상을 지금 너희 이 발언은 주고 있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법률심이잖아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법을 이게 어떤 법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보통 대법원에서는 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인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유권자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좀 아까 뭐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례적이고 좀 약간 뭐 누구가 이게 유죄 무죄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해서 이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먼저 전수희 변호사님 하실까요? 네. 그 공직선거법 되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법리 판단을 안 하고 제가 정치 표적 판결을 했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조문을 보면 돼요. 그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성이에요. 당선돼야겠다. 되게 할 목적이 있다. 고의성. 두 번째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죠. 허위 사실, 가짜인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고의를 가지고 당선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말해야 돼요. 공표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바로 뭐 백현동 사건이나 김문기 사건을 봤을 때 2심에서는 최신 정읍시장을 봐서 허위 사실 공표죄 250조 1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이 대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인상을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가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인 걸 본인이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거짓말을 이용해서 당선돼야겠다. 라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입니다.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조문에 충실해서 이 구성 요건을 판단하고 구성 요건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유권자 인상?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로 이게 정치 표적 판결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이거를 뭐 동의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런 게 좀 약간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례적으로 보여서 여쭤본 거고요. 김혜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지금 고의하고는 지금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고요. 예. 이건 이제 골프 발언의 객관적인 의미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선거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냐,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그 허위 발언을 한 사람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의 그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에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들으면은 네.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걸로 혼돈을 일으킬 수, 이 거짓말로 인해서 혼돈을 일으킬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렇게 예, 당선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그 본인은 이 발언에 대해서 국힘에서 뭐 4명 사진을 찍어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뭐 어떻게 해서 뭐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한 것, 이 말의 의미가 나중에 가서는 막 변명을 했어요. 이게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그 의미다. 근데 이것은 이 말의 이 맥락상, 이 선거인들이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은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라고 했는데 예. 나는 이 사진은 조작됐고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발언이다라고 지금 그 해석의 기준이 선거인들이 느끼는 인상이라는 겁니다. 예. 선거인들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나중에 가서 사후적으로 아니, 나는 이건 사진의 조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골프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판사들이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증거에 따라서 하지만은 이렇게 뭔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사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완전 물론 이제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제 법리 해석만으로도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게 참 옛날에 이제 판사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즉각 넘겼고 그래서 지금 12명이 다 같이 판단을 했는데 예. 그중에 10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죠. 다수 의견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소부에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아마 또 이런 논란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사마다 1심, 2심, 3심이 다 다를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상 그리고 대법원의 이 체계상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 12명의 대법관들이 다 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전소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속도를 보세요. 예. 그러니까 10명의 재판관 각자가 굉장히 다른 인생도 살아오셨고 각자 맡아왔던 재판들이 있고 자부심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36일 만에 실제 재판의 그거를 기간은 9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6만 페이지예요. 전 예. 그거 안 읽으셨다고 보거든요. 6만 페이지 다 읽고서 저는 절대 판단 이미 결정을 다 내렸고 그래서 법조계에서 뭐라고 소문이 돌았냐면 지금 2심 무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뭐 대법원 그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돌았어요. 그러면 이미 2심 유죄가 나오던 무죄가 나오던 대법원에서 결정 내리겠다. 대법원에서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대법원장이 그렇게 예. 행동한다는 걸. 그래서 그 사법부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 법조계 안에 소문이 돌 정도면 내심의 의사가 분명히 어떤 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공통적인 어떤 기반 기저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면 10명의 판사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읽어서 법리적으로 꼼꼼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너무나 짧게 걸렸던 특정인을 위한 재판 이런 것들이 이 재판부의 결정에 절대 국민적인 신뢰성 국민적인 믿음을 절대 부여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을 스스로가 그냥 정치 사법부다 알겠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다를 보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런 예. 논리라면 지금 2년 2개월 걸려서 했던 1심 판결을 4개월 만에 그렇다면 예. 그 증인들 다시 다 불러본 것도 아닌데 뒤집었잖아요. 예. 직접 그 증인들 다 뭐 20명 넘는 증인들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판단한 것인데 2심에서는 사실 기일 몇 번 만에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2심부터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법리 오해가 있다라는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6만 페이지를 다 읽었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고법에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거는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이거를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람 이제 뭐 예전에 판사셨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때? 돌아오면 이제 다시 배당부터 하는 건데 예. 그 파기 환송 전 그 2심 판결을 했던 그 재판부는 빼고 나머지에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하고 그렇다고 해도 확정되는 건 아니고 예. 2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2심이 지금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와 다른 판단을 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파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그 지금 파기 환송의 그 유죄의 취지 그것을 존중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대선 전에 고법이 끝나고 이게 다시 최종 형이 확정되려면 다시 대법으로 상고를 하는 거를 뭐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네. 유죄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선 전에 대법이 확정돼 가지고 이게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그 뭐 항소기간, 상고기간 그리고 또 이유서 제출기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그 피고인이 즉각 다음날 바로 이유서를 내거나 뭐 즉각 상고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상고심이 확정되는 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2심 고등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 한 달 정도에 그것도 안 되네. 왜냐하면 저기 2심에서 당연히 유죄 취지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벌금 또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아니 상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 확정이 안 되니까요. 6월 3일 전에 확정이 될 확률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이재명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워낙 지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서 아직 민주당 전체 분위기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하는 건가요? 먼저 의원총회 4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진 사퇴하라는 거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는 이게 확정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anything but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만 아니면 다 되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에서는 결국 어떻게든지 자진 사퇴를 안방을 넣어서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 내란 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자기네들이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타이밍도 참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 나온 다음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은 아니 짜고 친 고수도 마냐? 사법부랑 얘기가 있었어? 이런 국민적 오해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도 참 부적절했다고 여러 가지를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과연 내란 정당으로서 특정 후보 아직 지금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퇴하라 마라 그런 말에 자격이 있는지도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제 대법관들 중에 10명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은 지금 이제 파기환송에 찬성을 했고 2명이 이제 소수 의견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10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그 반대한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대법관이 그래서 이제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나머지는 중도나 보수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이제 결정 날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럴 때는 어떤 본인의 정치 성향도 있지만은 그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 이런 식으로 또 다 박성재 기각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너무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쫙 갈려서 이거를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문재인이 임명한 2사람이 문제다. 왜 2사람만 이렇게 이견을 내냐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쫙 정치 성향이 누가 임명에 따라서 이 판결이 갈라진 거는? 네. 지금 그 법원 내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법관들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진영의 이익에 충실한 판결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보면 굉장히 우리 보수 성향 또 그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런 재판관들조차도 8대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수의 가치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법치를 존중하고 법 질서를 유지하고 또 본인의 직업적 양심을 우선하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대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이 법치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좀 간혹 지금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직업적 양심보다 결론을 좀 먼저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제발 라벨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벨링이요? 아니 우리법 연구회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게 특정 성향을 드러낼 수 있죠. 근데 그 연구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전 판사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어디 연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뭐 판사는 저럴 거라는 라벨링은 굉장히 위험하다. 판사 한 명 한 명이 저는 이제 개인의 그 판단을 내리는 그 법정 그 자체라고 보고 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그 결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저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오늘 내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을 하거든요. 예.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자체는 존중하고 소수 의견도 그 판사들이 단순히 뭐 우리법 연구회라서 진보라서 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 라벨링이고 선거판 일반화의 오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최근에 6개월 내에 판결, 정업시장 판결이라든가 최종의 그런 법리적인 그 정말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신 거지. 예. 이게 소수 의견 왜 냈냐. 이것까지 저 뭐라고 하고 우리법 연구회라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나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주적으로 얘기하는 북한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얘기하셔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두 분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공교롭게도 뭐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다려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꼭 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도 이제 그 피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고 우리가 이제 뭐 헌정사상 최초 막 이런 거를 요즘 너무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데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도 뭐 최초고 여러로 뭐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하고 2일 0시부로 이제 스스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많잖아요. 굉장히 김혜란 변호사님,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그런 역사적 사명,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만약에 대선에 나오시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 미리 사퇴해서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 뭐 이제서야 이 경선 기간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사퇴한 것 자체가 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전수희 변호사 아까 말씀하시면 짧게. 네, 아니 뭐 저도 말씀에 공감하고 아니 그러면 법치주의고 절차를 다 지켜서 지금까지 최종 후보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전 모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시고 뭐 특별하다고 보시길래 절차를 다 위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저는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면 엄청 화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법치주의라든가 뭐 마흔여 재판관 임명해서 말바꾸기라든가 이미 국민들은 거기에서 정치적 판단을 이미 내렸고 심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노예한 희망은 더 이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예. 두 분 다시 한번 또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생명의 존엄성과 생태계 회복,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불평등 해소,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생각과 행동.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천주교에서 전한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한 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이 세 가지 방향이 적힌 표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 말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 길 끝에 오늘과 같은 현실을 떠올리진 않았습니다. 생명은 돈의 논리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사다리는 계층의 칭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평화는 해제된 총과 폭력 앞에 무너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 가지 방향이 적힌 표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만날 대한민국, 그곳으로 향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 인권, 평화.
이번에는 부디 우리가 선택한 길의 끝에서 이 세 가지 가치를 마주하길 기대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다시 만날 대한민국, 오늘은 종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할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며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 다시 만날 대한민국과 그곳에서 또 한 번의 빛을 밝힐 천주교 이야기,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동호 신부님은 매주 일요일인가요? 네, 일요일 아침 예, 7시에 아침 7시에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라는 네네. 프로그램을 네. 라디오를 진행을 하시니 제가 네. 이제 진행자를 모시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또 이런 자리가. 아, 네네. 예. 굉장히 저도 좀 부담이 되는 아닙니다. 약간 그런 네네. 상황인데 네. 일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범주를 2개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는 종교적 사명. 예. 그러니까 성당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하는 걸 종교적 사명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사명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사명은 정치와 경제, 문화, 국제 질서, 과학 기술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가, 어떻게 공동체에게 유익해야 되는가. 그 최근에는 이제 미래까지 혹은 생태까지 도움이 네. 돼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길을 찾아서 신자들 교회가 세상에 그걸 알리고 선포하는 것. 그걸 이제 사회적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 사회적 사명의 수단으로서 교회가 계속 갈고 닦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사회 교리 혹은 사회적 가르침이라 그러고요. 예. 그런 내용을 주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PBC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신자들이 많이 들으시지만은 비신자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게 네네네.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어떤 원리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종교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이 별개가 아니고 종교적 사명이 사회적 사명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신자 아닌 분들은 좀 그러겠지만 우리 쪽에서 보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으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예.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관리하려면 정의가 요구되고 기준이 예. 그럼 정의에 반하는 불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밝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다른 양식들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를 열심히 가지고 뭐 때마다 믿고 하는데 세상에 온갖 나쁜 짓들은 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종교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종교의 자신의 일탈이죠. 신앙과 어떤 생활 이런 네네네. 뭐 이것도 일치해야 된다. 이런 네네. 것들을 가르치신다 들었는데 제가 그 이력에서 굉장히 눈에 띈 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원래 서강대를 들어가셨다가 신부님이 되셨네요. 졸업을 했고요. 예, 예. 그러다가 아주 잠깐 직장 생활 하다가 예. 신학교 다시 갔죠. 아, 그렇군요. 네네.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요? 좀 그러셨나요? 뭐 그때 넋이 나간 거죠. 뭐. 아, 그렇군요. 뭐에 홀렸든가 뭐. 예. 오래전이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텐데 또 제가 눈에 띄는 게 평화방송이 평화신문 주간을 예전에 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어. 그 잠깐 미국에서 예.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공부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평화신문의 이제 주간인데 물론 제가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예. 그때 뭐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었죠. 그렇군요. 언론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 그럼 가톨릭 교회에서도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올바른 정보가 사람들에게 윤리적 정보가 유통이 돼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책임질 수 있고 예. 책임을 져야 말은 대로 이제 정의와 사랑의 어떤 가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중매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길게 한 거는 네네. 우리 신부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다. 언론도 잘 알고 종교도 잘 알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정말로 많은 거를 제가 여쭤볼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이제 뭐 사회 현안 얘기도 하면서 종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비상계엄. 네네네. 탄핵소추 반대 의원들을 꾸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유흥식 추기경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네네. 천주교가 고비마다 큰 힘이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많은 박수도 받았는데 이게 뭐 이때 어떤 원칙이 또 정교 분리 이런 게 또 대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네네.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교회의 어떤 또 그동안의 네. 스탠스였는데 네. 좀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회교리 관점에서 보면 한국 천주교가 일탈한 거죠. 성직자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예. 공무원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정교 분리가 아니고요. 예. 정부와 교회라는 두 기구가 권력 기구거든요. 현실에서는. 예. 옛날에 중세에서는 두 권력 기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허리가 휘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사람과 공동체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직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쪽도 그렇고 세상에서 그것을 더 스테이트하고 더 처치 사이의 세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릴리전하고 팔로틱스가 아니고 대신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현세 사물은 교우들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그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활동할 것을 가톨릭 교회는 주문해요. 가르치고 예. 원하고 그게 평신도 사도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제 강점기 때 그게 깨져버리죠. 일제 강점기에 그 문화 통치할 때 예. 우리네 종교들이 세상 일, 거기서 말하는 세상 일은 자기네 일이지 거기 끼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예. 아이러니는 일제 강점기 때 이 대한제국 내에 종교가 부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유착이죠. 예. 맥락상으로. 근데 그 전통이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또는 천주교 국회의원이 예. 대통령도 국회의원 천주교 신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종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브로시오라 그래요. 예, 손바닥에 그 사람은 왕자도 그러면 안 가끔 되는 쓰시고 그래서. 거였죠. 예, 예. 왜냐하면 그 이 권력은 최고 권력은 최고로 넓은 영향력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공동체는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큰 힘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게 좀 오해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부분에 대해서 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정치 활동이 어지러워지면 기본적으로 그 사회 내에 가장 힘없고 약한 분야 예. 고리가 가장 심각하게 가장 처절하게 고통을 겪거나 죽어요. 예. 정치의 실패 중에 최악이 국가의 실패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같은 경우는 무기가 없는 사람부터 죽는 거거든요. 무력이 약한 사람부터.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 정치 문제에 왜 관심을 갖냐라는 건 권력을 탐해서라든가 이런 게 예. 아니라 정치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더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다. 예. 가정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용님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게 계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상에서의 뭐 어지러움과 혼란이 아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자칫하면은 전 영역에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그 어지러움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릴 텐데 예.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할 텐데 거기서
종교를 내세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를 떠나면 되죠. 지구를 떠나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오해도 있어서 제가 이런 네네. 화두도 던진 건데,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거는 정치에 이를테면 권력을 가지려고 탐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네네네. 교회의 대원칙을 얘기한 거지. 네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르침하고도 또 맥락상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거는 네네네. 꾸짖고 이런 것이 또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고발한다. 예. 불의를 고발한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불의한 게 막 자행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건 막는다, 고발한다, 까발린다, 공개한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 앞에서는 힘을 잃으니까. 두 번째로는 제한한다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은 멈추고 이 사람이 일어날까 하는 거거든요. 제한하는 게. 예. 세 번째는 제한만 하는 걸 넘어서 거기 헌신, 모범을 보인다 하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사회교리에서는 소셜 앤 폴리티컬 카리타스,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사랑이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교황님이 남기신 어록 중에 또 유명한 게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네네. 제한한다라고 네네. 하신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네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제안을 하신 거네요. 네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는 경제적으로 양적인 팽창에 주목하면서 시장 앞에 굴복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네네. 하면서 생명의 존엄성, 생태계 회복, 계층 간 불평등에서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의 덕목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네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고,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잘 지켜졌나요? 좀 답이 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질문의 그 내용이요. 그 우리가 국회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주교회의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나 총선 후보들 각 당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경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앞에서 이게 생명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인권 이런 거 항상 목표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서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교리하고 교황들, 역대 교황들의 어떤 현안에 관한 입장을 요약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뭐 평가를 하자면은 과정이죠. 나아지는 과정인데 우린 희망을 가지니까 호되게 한번 넘어져도 예. 넘어지면 다음에 내성도 생기고 내구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지난 3년을 평가하면은 비싼 수업료를 치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우리를 더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이 뭔가를 이제 선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내야죠. 그렇군요. 네네. 비싼 수업료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 정부의 뭐 실패 원인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네네. 이 공동선이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74항에 보면은 정치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공동선이다. 이게 이제 정치 언어로 좀 하면은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 국가가 지향해야 될 뭐 가치들 이런 건데. 이 공동선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공동선이라는 게 조금 잘 지켜졌는지, 뭐 추구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공동선의 아주 정확한 거는 각 개인이나 그 국가를 따지면 국민이겠죠. 전 세계로 말하면 이제 세계 시민이 되겠고,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이 있어요. 가족이 됐든 기업이 됐든 학교가 됐든 예.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 자기 완성이라 그래요. 자아 실현, 자기 완성을. 근데 보다 더 용이하게, 보다 더입니다. 완벽하게는 뭐 죽어서도 안 되니까. 근데 보다 더 용이하게, 보다 더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조건의 총화예요. 사회 조건은 정치적 조건, 경제 조건, 문화적 조건, 국제 질서, 이제 세계화됐으니까 과학 기술의 조건, 이런 조건들이 그래도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나는 품위 있게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높고, 기업은 열심히 창의적으로 기업할 때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걸 공동선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선하고 집단의 이익하고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집단의 이익과 공동선 네네네. 다른 건데. 근데 이익은 이익하고 반대되는 건 손해예요. 예. 선하고 반대되는 건 악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마치 공동선으로 둔갑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힘을 갖고 있는 파워풀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쩌면 이게 일종의 과두도 되고 예. 카르텔도 되고 독점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자기 삶을 풍요롭게 꾸려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 건데 제 생각에는 지난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는 이 공동선과 집단의 이익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기네들에게는 무한의 이익을 하면서 예. 이건 인간의 욕망이고 목표다라고 태연히 그 대신에 국민 전체라든가 이런 데서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거.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착각이 아니었을까. 근데 의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아쉬운 점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뿔뿔이 흩어지고 좀 분열됐다. 그게 이념적으로도 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뭔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좀 잃은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그 가톨릭 우리 사회 교리로 말하면 1계명부터 어긴 사람이에요. 1계명부터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섬기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념을 왜 우리 가톨릭 사회 교리가 그렇게 경계하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의 악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1차 대전, 2차 대전이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놨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집단의 그 일종의 그 광기 같은 거요. 예. 그거를 움직인 게 이념인 거야. 이데올로기들. 그 이데올로기가 불이 붙으면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교리 뿐만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이념이 사람을 압도하는 경우 예. 이념이 공동체를 휘젓는 경우 그것도 우상숭배라 그래요. 아, 그것도 우상 숭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념을 내세워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념을 내세워서 공동체를 파괴하잖아요. 예. 이념을 내세워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리얼리티를 정치든 경제든 게 리얼리티 아니게 실제잖아. 이런 것들을 서술하거나 포장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르는 길을 그러니까 이념들입니다. 예.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수단적 성격, 도구적 성격. 근데 도구인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럼 목적은 정치든 경제든 목적은 사람이고 공동체잖아요. 예. 근데 이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에 사람이 도구가 되니까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벌이는 거. 이념을 내세워서.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할 때 이념과의 전쟁 얘기할 때 정말 위험하다. 이제 이게 2차 대전의 그 광기가 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뭐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것도 다 이념의 이름으로 했는데 근데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좀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이념의 발흥 특히 내셔널리즘의 또는 파시즘적 성향의 그 발흥을 프란치스 교황은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뭐 전쟁 네네. 사실 이게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뭐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쟁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좀 불편한 얘기지만은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전쟁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종교가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러면 뭐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상당수는 다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다른 네네. 신앙에 대해서 배척하고 뭐 이게 네네.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종교에 대한 어떤 뭐 성찰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념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교가 이념으로 변질되는 걸 경계하는 거죠. 아. 우리 사회교리에서는. 예. 종교가 이제 이게 하늘과 땅을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뭐 우리말로 당군 신화라면 홍익인간이에요. 종교의 본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예. 그리고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걸 잇는다는 거. 종교가 렐리교가 잇는다는 뜻이근데 근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 종교를 내세워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억압하거나. 근데 그 종교가 아니고 그건 이념으로 변질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종교가 이념으로 변질되는 경우는 본령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종교도 그런 점에서는 수단입니다. 우리 가톨릭 사회교회에서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제일 원리, 사람에게 이로운가? 예. 그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분야에서 그 시대 그 사람의 그 지역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가? 종교든 정치든 가장 약한 사람을 벼랑으로 내본다. 예. 주변화시킨다. 그건 이념화됐다. 변질됐다고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거죠. 사회교리는. 예. 그 공동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종교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공동선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가 건강하게 네네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인간의 권리 중 하나로 정치 참여의 권리를 얘기를 했고 26항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공공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선 실현에 공헌해야 할 권리가 나온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리에 따라 이 적극적으로 투표도 하고 이를테면 정치 활동을 하라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권리이기도 하지만요.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해요. 예. 정치 참여는. 그래서 우리 정치 제도나 모델로서는 어떤 특정 모델을 정답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데 민주제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참여하여 자기를 지배할 사람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평화적으로 또 필요하다면은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헌법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참여는 권리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민주제는 참여 민주제여야 한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를 참여를 가로막는 두 가지 세력. 이 정쟁을 통해서 참여,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분위기들. 예. 우리는 딱 맞죠.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거요. 또 한 가지는 대중매체요. 오늘날 이제 근대 이후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IT 이후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유통, 생산, 소비라는 게 굉장히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뭐 다양한 개인적인 매체도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교회 사회교리에서는 이 민주제랑 관련해서는 특히 대중매체를 하고 교육 분야를 주목합니다. 대중매체가 상업화된 경우, 예. 대중매체가 권력 집단화된 경우, 두 경우는 민주제를 그 자체로 심각하게 위협한다. 왜? 참여 자체를 왜곡시키니까. 예. 정보 자체를.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별라는 비평, 성찰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소양이 토대가 돼야만 민주제가 건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네네.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궁금한데요. 네네. 우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그 지도자는 예. 또 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성향이 다르죠. 근데 민주제에서 지도자를 말할 때는 그 권위 또는 권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의 삶에 헌신하는가,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가지고 사유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또 얼마나 헌신하는가, 능력이죠. 예. 그다음에 그 사회 질서를 얼마나 올바르게 세우는가,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 참여, 우리 정당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교리에서는 지도자의 덕목으로는 얼마나 참여를 잘 보장하는가 그겁니다. 그럼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하고도 맥이 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이 군주제가 아니고 민주제니까 당연히 민주제는 민이 주인이니까 네. 민이 얼마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와 질서를 운영하나 거기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뭐
헌법 1조가 생각나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네네. 뭐 이 얘기가 결국은 네. 이 사회교리 말씀하시는 거하고 네.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몰입해가지고 시간이 강의한 거 가는 줄도 아니요 그냥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네네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어쨌든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요. 대선이 네네네. 있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참여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정치 네네. 세력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대선이나 총선 때 이제 그 뭐 주교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여러 차례 해봤는데 예.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민주제가 교회가 늘 말하는 거 앞에 인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정말 휴머니즘인가, 예. 특히 이제 힘없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고, 이제 공동성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정의의 개념이거든요. 사회 정의. 예. 그렇다면은 저 사람은 사회 정의를 어떤 개념으로 하면 그냥 균등하게 분배 정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하자면 조금 전에 관심이었다면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보충해 줄 수 있는가. 예. 전 그 정의의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생태 현안이 있어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예.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평화 문제에서 남북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과 생태와 남북 평화에 관해서 예.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갖고 있어야죠. 예. 그래야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데 문제가 이제 그건 대중매체 쪽에서는 제 역할이 크다고 봐요. 우리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그걸 우리 사회교회에서는 컴파스라 그러거든요. 예. 나침반. 예. 나침반을 줘야 됩니다라는 건 대중매체가 좀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나침반을 만약에 동서남북을 따지면 인간의 존엄의 사회적 약자, 예. 그다음에 공동선의 정의, 그리고 생태에 관한 어떤 감수성,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나침반으로 있고 그 내용들을 좀 청취자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대중매체를 이렇게 네네. 엄하게 꾸짖으시니까 저도 조금 꾸짖는 게 아니고 반성을 하고요. 역할이 크다는 예, 겁니다. 그 정도로 네네. 그런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니 저도 네. 앞으로 네네.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네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네네. 우리가 민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가치라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다시 만난 대한민국 천주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입니다. 초록. 세상 모든 색깔들이 초록으로 변해 있던 걸 어제쯤엔 누군가 또 말하겠지 사랑해서 변한 거라고 웃으면서 발그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너의 눈빛이 아른거려 어리숙한 말 주변에 몇 자 적어본 나의 마음을 불러볼까 초록빛 그대 다시 너를 물들이게 해 혹여 낭만이라 할지는 몰라도 알아줘 저 아름다운 밤하늘처럼 초록빛 그대 다시 너를 새로워지게 혹여 농담이란 말 할지 몰라도 믿어줘 난 너를 사랑하고
예, 이번엔 다시 만날 대한민국 개신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예. 회복이 눈에 확 들어왔네요. 예. 기독교회, 기독교 회복이 그 합쳐진 단어여서 그렇군요. 중의적 표현을 저희가 일부러 노리고 이렇게 그렇군요. 지었습니다. 제가 예. 조금 띄엄띄엄 읽은 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었군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같이 방송했던 게 아마 비상계엄 직후였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상황이 엄중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대선 전국에 들어갔는데 좀 어떻게 이 과정을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신교인으로서 특히. 예. 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소회에 앞서서 제가 우리 로마 가톨릭 그 평화방송에 온 김에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희 종교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의 그 스승이시고 그리고 어른이셨던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신 소식에 대해서 저도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소속 목사이긴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번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그 계엄 전국 이후로 지금까지 보내왔던 모든 기간 동안 굳이 제가 좀 개신교를 대표하진 않지만 상당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광장에서 이 탄핵 전국 기간 동안 결과 나오기까지 내란 선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 시민 사회에 파시즘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큰 해악을 끼친 정광훈 씨와 소년보 씨로 대변되는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보여진 이 사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모든 걸 개신교를 이제 좀 대표하시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개신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인식이 이번에 늘어난 것도 조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얘기를 들면은 사실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내에서도 사실상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문제가 있어서 배제되는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정광훈 목사 같이 이런 분들이 개신교 내에서 근데 굉장히 큰 세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게 저는 목사라고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서 좀 씨라고 호칭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위시한 모든 불법 범법 행위들로 인해서 소송이 빗발치고 그리고 처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 개신교계에 소위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극우 개신교계의 수장으로 이렇게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느냐. 저는 그 기반의 및 기저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반동성애와 그리고 반공 이것에 대한 기저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정광훈 씨가 좀 말이 거칠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위기 그분들이 생각하는 위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결혼 제도가 합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공산주의가 3대 세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고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이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공산주의 그 기저 자체가 무신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본적인 신앙관, 사고 체계에 기반해서 민주당은 역대 그 정책이 북한하고 햇볕 정책 DJ 때부터 지금까지
이 평화 모드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그분의 신앙관으로 바라봤을 때 북한은 사탄 체제고 배후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영적 세계에서. 예. 그런데 그 영적 세계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집단과 적대적 입장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역대 평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북한하고 마치 화친을 맺으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탄하고 손을 잡고 사탄하고 화친을 맺고 사탄하고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논리 구조 안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 이러한 기저하에 정화훈 씨가 좀 그 거칠고 신성모독 발언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반대 노선의 최선봉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세속화와 반공으로부터 그 선봉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정가훈은 싫지만 암묵적 지지와 동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환경 안에서 정가훈 씨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 그거랑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랑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예. 역대 우리나라 정권들과 어떻게 해왔는지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승만 정권 지지했죠. 박정희 정권 지지했죠. 신군부 지지했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지했죠. 역대 보수 교회들은 다 보수 정치 세력들과 예. 지지를 앞장서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영적 차원에서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안 가져다 주느냐 교회를 보호해 주느냐 안 보호해 주느냐 오직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이분이 이전에 내세웠던 공약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수 교계들이 좋아할 만한 행보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과 종북 세력에 대한 타파 그리고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소위 친북주의자, 예. 종북주의자로 대표되는 민주당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을 제어하고 파괴하고 척결하겠다. 네. 예.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앙 논리보다는 오히려 정치 논리가 압도를 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과만 좋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으면 그 과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게 물론 전체 개신교의 입장이 아니라 일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 교회 체계가 좀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마 교황청이 있고 약간의 수직적 위계 질서가 있어서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상당히 약간의 제한들이 있고 조금 신중한데 이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하지만 각자가 다 자기 자율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영향을 좀 준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구조적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 목회자분들이 그 교회를 책임지거든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뭐 대형 교회나 교회가 클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정강훈이나 손현보 씨를 지지하거나 그쪽 노선의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사로잡힌 분이 계신다고 치면 내란에 대해서 비상불법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면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이 되겠습니까? 마찰이 생기겠죠. 그냥 1차적으로 교인들하고 이런 마찰 생기는 거를 선비틱한 그 느낌 때문에 그 정서 때문에 싫어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인들하고 어쨌든 이렇게 말다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비상불법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면 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교회를 이제 나가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담에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 예. 그러면 인원이 줄고 헌금이 줄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회자한테 그게 직방으로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조가 자영업이라고 보면 자영업. 제가 좀 굳이 좀 썼습니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헌금이 줄고 인원이 줄면은 교회 운영에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가 않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어떤 명확한 불법행위나 범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적 해석이 조금이라도 가미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회피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뭐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개신교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이제 그렇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개신교 전체의 이미지 타격을 좀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강경민 목사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12.3 사태 이후 교회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 이런 교회라면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냐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개신교의 어떤 신뢰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얘가 이제 가톨릭 방송이고 이제 진행자님께서 일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전에 다른 타 방송에서 일부가 아니라 좀 숫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8알이라고 그랬거든요. 8알이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그 8알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저희 평안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강훈 씨나 손연보 씨로 인해서 가족 내 불화가 일어나거나 심지어 이혼까지 간 실제 사례가 많아요. 아 진짜요? 부모님이 그 정강훈 씨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가 그 가족들하고 그 집회를 이제 가냐 마냐 그리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거의 그냥 가정 파탄 수준까지 이르러 가지고 저희 센터에 그 피해 보신 분들이 문의를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체감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부라고 하시는데 이 일부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수기 때문에. 다수인가요? 저는 그 다수의 기준을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8알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수라고 하느냐. 그럼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 10교회 중에 윤석열 씨는 내란 수계가 맞고 내란을 일으켰고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거에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10교회 중에 몇 교회가 되겠느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단 한 곳도 반발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목회자 분들과 이제 신학자 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기본적인 보수 신앙관에 입각한 편협적인 신앙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한국 교회 개신교계 교회 구조상 목회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평신도 공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뭐 목회자한테 어떤 권력이 가지 않도록 분산시킨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셨어요. 실제로. 저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그게 어느 좀 지역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주류에서는 아직까지 그 흐름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 큰 흐름의 주류가 있는 곳에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아젠다나 의제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교리적인 매몰에 빠져서 그 교리를 입각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그 몰지각하게 내는 이러한 행태들 이런 거를 성찰하고 반성해서 바로잡는 것을 최소한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양성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것을 커리큘럼에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야지 어떠한 이벤트적인 방법과 세미나나 포럼을 백날 한들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성찰과 비판을 너무 세게 해주셔서 솔직히 제가 좀 개신교한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방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종교 그리고 또 신뢰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앞으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곧 콘클라베도 열리고 그리고 석가탄신이기도 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이제 교계에서 교인들은 편협되고 배타적인 신앙관에 갇혀가지고요.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막 이단시하고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이웃 종교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이 배타적이고 편협한 신앙관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신앙의 진리에 대한 어떤 자랑 그리고 신앙의 그 독특성에 대해서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타종교를 비판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이타적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이번 기회에 이 내란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신교인 분들께서 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진 것도 정치권에서도 상호 존중 그리고 어떤 자제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도 역시 종교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과 자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과 함께 다시 만날 대한민국과 개신교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의 이유, 정치적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세계 모든 이에게 호소한다. 타인을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공포의 논리에 굴하지 마시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굶주림에 맞서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구상을 지원하라. 5월 2일 오늘은 이재훈 한겨레 21 편집장이 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것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앞의 문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기 하루 전 남긴 부활절 강론 중 일부분입니다. 왜 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는 교황님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종교는 권력을 탐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종교 스스로 그 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칼럼이었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고요.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 검색해서 많은 영상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think to myself